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 9월 27일 부동산 별별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랑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시장 분위기가 요새 심상치 않다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이야기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단 파리 부동산 대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9월 5일 후속 대책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느 정도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보이는 듯 하더니 최근 들어서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저도 어저께 그러니까 압구정동에 부동산을 하시는 사장님, 네. 반포, 그다음에 이제 마포, 네. 이런 쪽에 있는 사장님들하고 얘기도 해보고 실제 이제 가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가격이 최근 이번 주 뉴스들 중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재건축 아파트도 아닌데 기존 아파트가 파리 대책 이전 가격보다 높게, 그러니까 신고가, 이 아파트가 지어진 이래로 가장 비싼 금액에 거래된 사례가 나왔다라는 게 지역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압구정, 반포, 개포는 잠실? 이제 재건축인데도 그렇게 됐다. 잠실도 그렇죠. 나와. 이제 그런 식으로 인기 지역들의 기존 아파트들이 비싸게 거래되고, 오늘은 또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도 더 고가에 거래됐다는 기사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어제는 제가 마포에 부동산을 갔다 왔는데, 네. 그 동네에서 일 잘하는 부동산 사장님이 갔더니 없어. 그래서 어디 갔어요? 그랬더니 딴 데 지금 놀고 있다고 온대. 실장님이랑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랬더니 네. 실장님이 요새 어떠세요? 그랬더니 거래가 없죠. 거래 절벽이네요. 네. 왜요? 그랬더니 물건이 없어요. 입주한 지 3년 된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도 전세도 물건이 없어요. 월세나 한두 개 있는데 이 동네 부동산이 몇십 개인데 그 물건 없어가지고 월세, 사무실 월세도 못 낸다 이거죠. 그렇게 물건이 없고, 사겠다는 사람은 지금도 계속 연락이 오는데, 지금도 사겠다고 연락 오는데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새 거가 아닌 구축 아파트, 그 동네에 입주한 지 15년 된 아파트, 그런 것도, 그런 거 오히려 가서 사서 그런 것도 가격이 좀 오르고 있다. 그것도 풍선 효과네. 그런 풍선 효과가 되는 그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살려는 수요는 여전히 있어.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냐? 아니래. 그렇죠. 기존에 있는 집을 팔고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기왕 요번에 이제 재건축은 이제 재건축 조합원지 승계가 많이 타이트해져서 못 사고, 그렇죠.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 새 집이 될 건 아니지만 그나마 지금 있는 새 집으로 다주택이나 이런 게 되면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냥 하나 똘똘한 거 하나로 갈아타자. 똘똘한 거 하나가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요. 서울 안에서도 주요한 지역 안에서도 좋은 비교적 새 아파트, 이런 쪽으로 일단, 그러니까 양극화가, 이 어떤 다주택 중과 부분이 양극화로 이렇게 가는 원인으로 되고 있지 않은가. 네.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그 해석은,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은 제 자의적인 해석인 거고, 그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는 매수에 대한 어떤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 아니야 줄어들긴 했어. 왜냐하면 거래 자체가 별로 없으니까. 오케이. 근데 다만 그냥 꼭 사야겠다라고 막 꼭 교체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떨어지길 기다리지 않고 지금 오른 금액에도 붙고 있다.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도 추석 이후에 이거 더 오르겠는데요. 추석 이후에 이제 기다렸던 사람들 움직이면 조금 그렇죠.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빠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매도자들은 시장에 매물을 안 넣는 시장 상황이고. 매도자들은 안 파는 거. 그렇죠. 물건은 진짜 없대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대책은 다 나왔고, 그러니까 요새 또 자금 출처 조사 한다고 26일부터 한다고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얘기가 다른 얘기 같고.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얘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투기과열지구 안에 3억이 넘는 집을 사고 팔 때 불법 증여라든가 이제 이런 거 다주택자들이 돈 끌어오는 거, 이런 부분들 좀 보기 위해서 이제 과거 주택거래 신고제 하던 시절에 있던 거를 부동산 거래 신고로 끌고 와서 모든 부동산 거래를 3억 초과하는 이제 투기과열지구의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자금이 어디서 오는지를 쓰게끔 하는 제도가
요번에 이제 개정이 돼서 9월 26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됐죠. 예, 돼서 이제 법 초기에 시행을 하니까 이놈들 우리가 한 대로 제대로 하고 있나 이제 그거를 좀 보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죠.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입법이 부동산 대책에 따른 새로운 입법이 적용이 돼서 그 부분이 시장에 잘 정착되게 하게끔 이제 열심히 볼 테니까 제대로 해라. 뭐 이제 거의 그런 느낌. 예,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한간에 또 카더라 통신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어저께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털겠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네. 조사하는 내용 자체가 이제 26일 이후 계약분부터만 신고를 자금 출처랑 입주 계획을 넣어야 되잖아요.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지금 계약을 해도 그러니까 인제 계약하는 것들은 아마 꼼꼼하게 볼 거고 그 이전에 계약했던 건 보통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계약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렇죠. 예, 기존에 계약했던 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실제- 않을 그렇죠. 거고 예, 왜냐하면 기록하는 의무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계약하는 건들은 확실하게 보죠. 근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이제 뭐 그 자금 출처 조사 신고에 관련돼서 참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어디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 제가 그래서 이거 자금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서 네. 이거 별지 이거 봤어요. 이거 나중에 이거 착 나오면 좋겠다. 예, 그래서 네. 자기 자금, 차입금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가져올 거냐, 은행에서 예금액이 얼마냐,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얼마냐, 현금 원래 있던 거 얼마냐, 그다음 차입금 중에서는 뭐 어디 은행에서 대출을 얼마 받을 거냐, 기타로 또 뭐 대출 받아올 거 있냐. 또는 이제 보증금 승계한 게 기존의 임대차를 끼고 매수한다고 하면 그거 얼마일 거냐를 항목별로 기록하게끔 보니까 2번부터 11번까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항목 2번부터 자체가 11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 계정 항목으로 나눠서 일단 꼼꼼하게 기록을 하게끔 이렇게 별지가 돼 있네요. 그렇죠. 참 여기서 참 재밌는 항목이 하나 사실 보여요. 뭐요? 9번. 9번. 사채? 집을 구하면서 사채를 써서 집을 사는 사람도 있을까? 사채는 다양하지. 빌렸다? 조 대표님 나 돈 좀 빌려줘요. 아우 만나지 이거 맙시다. 사채지 뭐 이게 사채지 이 무서운 아저씨들의 그런 사채만 사채가 아닌 거잖아. 아 그렇죠. 아 그러네요. 네. 엄마한테 빌렸어요. 동생한테 빌렸어요. 아우 다 사채네요. 사채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사채 범위가 굉장히 높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금을 신고해라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금액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 무슨 뭐 예금기관 예를 들어 금융기관 예금액 그러면 얼마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지 뭐 무슨 은행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안 하고. 언급하지는 않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입주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하도록 되어 13번에 있죠. 그렇죠. 입주 계획 있어요. 네. 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입주할 거냐, 아니면 본인 외에 가족이 입주할 거냐, 아니면 그냥 세놓을 거냐 이런 내용들. 만약에 본인이나 가족이 입주할 거면 언제 입주할 거냐, 이제 뭐 기록 정도 하는. 네. 그렇죠. 입주 예정 시기. 이게 입주할 사람들에 관련돼서 입주 예정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 전월세 넣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그런 네. 것 같아. 이게 이제 거래 신고를 하면 이게 빅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거래가 되는 매번 거래가 되는 내용들을 조사관들이 나중에 일일이 볼 수 없잖아. 그러면 투기 의혹을 검수하겠다라고 이제 데이터로 놓고 보면 자 본인 입주 아닌 거 비체크해가지고 쭉 리스트하고 거기에서 나와 있는 거래건 중에서 여러 번 했네 이 사람이 좀 의심이 있겠네.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자기네들의 통계 편리를 위해서 이 사람 갭 투자 많이 하는 사람이네. 뭐 예를 들어 본인 입주 안 했는데 거래건이 몇 건 있다고 하면 갭 투자 중심으로 하는 사람 얘는 조금 한번 자금을 봐야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이런 그렇죠, 항목들을 그렇죠. 좀 그리고 체크하는 이런 게 것도 아닌가 재밌을 싶어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투기과열 지구가 묶여 있는 지역들이 보통 부동산 가격이 좀 일정 부분 높잖아요. 높은 그렇죠. 수준에 형성이 돼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의 비싼 지역의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실제 뭐랄까요? 대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이제 가계부채 대책 발표한다고 추석 이후에 네네. 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율을 하려면
사람들의 대출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금액을 대출을 받는지, 거기에 따라서 시장을 대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어떻게 조율할지 그런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짚을 수 있겠네요. 이걸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투기과열지구 이내니까 모든 데 다 되는 건 아니고 서울, 분당, 대구, 수성, 예, 뭐 그 정도 일단 적용되는데 거기 안에 3억 이상, 3억 이상이야 초과야 아무튼 예, 그 정도니까. 그리고 이거 제가 어디 기사에서 봤을 때 네네. 나중에 이렇게 지금 신고한 내용에 지금 이거 자금 출처 이런 거 되지 않았을 경우에 네. 과태료가 있다는 얘기를 본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유의사항에 있나? 이 벌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취득자금 조달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별칙이 있겠냐? 그러니까 제대로 안 했을 경우. 제대로 안 했을 경우. 나중에 드러나면. 여기는 이 별죄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던 거는 취득 그러니까 가액의 2% 과태료 있다고 봤었거든요. 요건 확정 제가 기사에서 그냥 얼핏 읽은 거고 이거는 사실 이제 법률을 제대로 봐야 돼요. 근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조사를 했는데 얘가 불성실하게 정확하게 신고를 안 했어. 그럼 너 신고 제대로 안 했어. 맞아. 뭘 맞아? 과태료 2%. 뭐 이런 개념 정도로 네. 이제 이걸 정확하게 신고를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2%라는 거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무튼. 예. 근데 사실 이렇게 적어냈는데 그게 진짜 제대로 적었나 안 적었나 그거 검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조사가 될 경우에 그런 거고 네. 심리적으로도 많이 이제 사실 이제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왠지 그냥 제 느낌에는 대출을 많이 받아서 넣는다 그러면 대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취득 자금에 대한 부분이 커버가 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큰 저희가 없을 것 같은데 왠지 그런 생각도 좀 사실 들고. 앞으로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더 늘리는 거는 사실 심리적으로 많이 죽어 있는 상태라서 하기 힘든 상황이라서 뭐 거의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앞으로는 많이 주택 거래가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느낌에는 그래요. 뭐 본인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그 어떤 그 통계를 내기 위한 방법, 그다음에 시장을 어떤 쪼이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시그널, 뭐 이 정도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정도 조사하게 될지, 그게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렇게 크게 저는 이게 조사 목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처음에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서 네. 계도하는 목적.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실적 가지고 그렇게 막 할 만한 사안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투기과열지구가 어디냐라고 보면은 일단은 이쪽 지역에 주택을 3억 이상 주택을 매수할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일단 서울, 그렇죠? 서울 다. 네. 그다음에 과천. 과천도예요? 네, 과천도입니다. 과천. 그다음에 세종시. 세종시. 네, 그렇죠. 세종시 중에 이제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 세종시. 행복도시. 네. 그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대구 수성구. 그다음에 성남의 분당구. 분당구. 네. 요 지역들은 네, 신고를 좀 해 주셔야 되니까 3억 이상. 3억 이상 주택. 이 경우에 신고를 해 주셔야 되니까 신고는 언제까지 하면 되죠? 주택만이요? 부동산? 주택이에요. 주택. 네.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그렇죠. 그래서 보통 실거래가 신고할 때 같이 들어가는 거죠. 네. 60일 내니까. 그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어떻게 껴서 하나요? 하면 신고 의무가 중개업자한테 가고 당사자 간에 거래할 때는 쌍방한테. 그러면 중개업자한테 그거를 항상 보고를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래요? 만약에 보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자기가 내야지. 과태료 맞나요? 그렇지. 왜냐면 그거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네. 중개업자가 통장 갖고 와 보세요. 얼마인지 까보라고 할 거야? 사채인지 뭔지 그거 어떻게 알아? 말해주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적는 건데 그거는. 그렇죠. 네. 네가 뭔데 나의 재산상 앞으로 살 때는 3억 투기과열지구에 3억 넘어가는 집 살 때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까다로워질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같이 쌍방이 직접 매도 매수가 만났다. 그거는 이제 서로 알아서 해야지. 이 사람 돈 얼마 없이 내 거 사네. 이거 너무 빚 많이 사네. 뭐 이제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일단은 그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 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도 매수가 직접 거래했을 때는 공동으로 작성을 하도록. 그 다음에 중개사가 개입된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중개사가 하는데 사실 매수인한테 이거는 받아서 하는 거죠.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원래 규정하고 있던 거고 요거만 추가된 거예요. 자금 출처랑 입주 계획 부분의 별지만 추가가 돼서 신고 의무가 제한적으로 추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져 있는 지역 투자 살 때는 뭐 또 상관없는 거죠. 뭐 사실 뭐 그렇게 뭐 다들 매수할 때 대부분 다 계획들을 세우시고 매수하시니까.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상관없는데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가격이 이렇게 뭐 불안한 요소가 생기면 해제되리는 만무하니 또는 이제 주요 지역들 주도 면밀히 보겠다라고 한 이제 그 수도권 신도시들 주로 있었잖아요. 가격이 네네. 불안정했던 이제 그런 데들 같은 경우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자금 출처 그대로 적용받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항상 이런 강한 규제가 계속 예고가 돼 있으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더 규제가 나오기 전에 빨리 사야지. 거래를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도 돼요. 아, 그래? 여기 투기가지고 되면 또 신고 이거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미리 지금 사자. 이러고 그런 강한 규제에 대한 계속 예고가 준비가 돼 있으면 수요자들을 미는 그런 푸시하는 일부 효과도 뭐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뭐 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 신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시장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한동안 지속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관심 사항이 그거잖아요. 추석 이후에 어떻게 갈까? 그렇죠.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보세요? 그냥 개인적으로 살짝. 추석 이후에 네. 그 지금 추석 이후에 사실 지역마다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사실 네. 저도 이제 부동산 이제 하다 보면서 느껴지는 게 보통 추석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만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부동산 얘기 많이 부동산 얘기 엄청 하거든요. 다들 부동산 얘기 엄청 하면서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서로들 이제 어드바이스도 하고 어떤 조언도 좀 해주고 정보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통상 있어 왔는데 추석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추석 이후에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뭐 사실 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가격이 올라갈 때는 확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또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거래가 딱 끊기고 없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아무도 안 봐주니까. 그렇죠. 파이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시장이 거래가 전혀 안 된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본다 근데 하면 지금도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왜요? 좀 아직 썰렁한 데들은 썰렁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매수가 안 붙는.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양극화. 좋은 데에 좋은 아파트 중심으로 고가를 찍어주는 거 있는 것 반면에 네. 상대적으로 팔아야 되는 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양극화라고 보면 이런 집들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다가 네. 이게 궁금해서 지역별 분위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 동네는 이런 것 같아요. 쓰고 나서 여러분들의 지역도 알려주세요. 했는데 어디 전세 안 나가요? 뭐 어디 저희는 미미해요. 이런 좀 지역들 얘기들이 달려요. 아, 그래요? 어떻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역마다 상황 자체는 그렇게 다 지금 다 그렇게 갱신하고 고가 갱신하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역마다 좀 편차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지금 사실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주식 시장도 이렇게 막 오르다가 살짝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 그러면 지금 가야겠다고 덥석 탁 물었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그거 빨아들이기 위해서 아직 못 사는 새 빨아들이기 위해서 쭉 올라서 쭉 빠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격 매수? 추격 매수를 좀 빨아먹고 이제 근데 사실 저는 가을장은 추석 이후엔 좀 분위기가 이러면 더 반등하는 이런 기조가 조금 거래는 많지 않지만 거래는 좀 더 고가에 이렇게 되네요. 지금 지역별로 그런 데들은 있어요. 송파 같은 데는 지금 보니까 되게 핫해요. 왜 되게 핫하냐면
핫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 안 할 수가 없냐? 지금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이 네. 첫 분양이 좀 있을 거예요. 거여 2-2 구역이 이편 세상 이제 거의 뭐 송파상원 문제 해결하고 이번에 분양 나올 거거든요. 근데 거여마천 뉴타운 옆에 2-1 구역 지금 거기도 소송이 아니라 이제 그 마무리되고 거기도 이제 때 한 2,000세대인데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여마천 뉴타운 시작하는데 네. 사실은 그 옆에가 북일이에요. 네. 그래서 북일의 분양이 이제 또 올 하반기부터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일에 나오고 송파 거여마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안 그래도 위례 뜨거운데 위례 중에서도 서울 권역에 지하철역 끼고 있는 북일에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데들 같은 경우는 거기 사장님 전화해 보면 하루 종일 상담했어요. 물건은 없는데요. 하루 종일 상담했어요. 아, 추석 이후에 올라갈 것 같아요. 저희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받쳐주는 지역들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호재. 큰 호재가 받쳐주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올라갈 것 같고 조금 그런 호재에서 소외되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별로 변동이 없네요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거 이후에 겨울철 되면 원래 항상 이 부동산 겨울에 집 사러 다니는 사람들은 잘 없으니까 이제 그게 조금 바짝 반영이 되면서 고가는 좀 찍어줬다가 이제 11월, 12월 찬바람 불면 12월, 1월 달에는 조금 아직 멀었는데. 왜 멀었어요? 9월 다 지났는데 10, 11, 12. 아니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그니까 덥긴 해. 그렇지 않을까? 네. 아 벌써 9월도 다 갔네. 9월이 다 갔는데 아직도 한여름인 것 같아요. 어제 엄청 덥더라고요. 힘든 2017년이다. 왜 힘들어요? 즐거운 2017년이지. 즐거운 2017년이죠. 새로운 경험들을 또 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이렇게 쭉 훑어드렸고요. 사실 오늘 두 번째로 같이 이야기 나누려고 했던 부분이 그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반대 쪽에서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다 집 살 돈 없는데 너무 나하고는 다른 얘기 아니냐. 그들만의 리그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부동산 폭락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반대적인 측면에서 임대차를 갈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것이 전세 보증금을 어떻게 보장을 받고 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그거 얘기까지 하면 한참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 저희가 진행할 때는 이제 반대적인 측면, 그래서 주택에 대한 매수의 개념이 아니라 임차의 개념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임대차 계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주고받을까 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열심히 경청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가 어떤 특정한 분야에 치우쳐져 있는 그런 방송이 되기보다는 좀 골고루 부동산 전반에 대한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또 시황에 대한 얘기가 주제였는데 그렇죠. 예, 저는 사실 뭐 상가든 아파트든 이런 그런 좀 부가적인 부동산 시장 부가적인 얘기들 있잖아요. 네네. 좀 학습 차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임대차도 제가 좀 배울 수 있는 거 배우고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스터디 할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